그래서 이거 녹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깜빡해가지고. 자, 오늘은 정보 수집에 관한 것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험 문제를 내드려야죠, 빨리. 누가 보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벌써 준비하냐고. 문제 준비하시죠. 아니, 아니, 스트레스가 확 오니까 또 집어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거 준비하려고. 자, 프로포자를 하는데 정보 수집을 왜 정보 수집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여기서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통합 사례 관리 과정에서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려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보 수집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초기 사정 또는 사정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례 관리할 때 사정 과정지 한번 작성해 보셨어요? 신상 정보. 네. 지금 16가지를 통합 사례 관리에서는 16가지 정보를 분야별로 16가지를 카테고리로 나눠서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상에 대한 정보, 재산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 주변 환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고용이나 노동에 관한 거, 굉장히 다양하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약점,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약점들, 이런 것까지 해서 실제로는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접하게 되는 환경이 16가지 분야별로 질문지를 작성을 합니다. 초기 사정 때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램을 고지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좀 더 깊게 여쭤보죠. 그게 초기 2주차, 3주차 때 계속 초기 방문하면서 실제 사례 관리하거나 초기 사정 때랑 같은지 현장 직접 방문해서 환경도 사례 관리 자손님들 보고 개인의 의견도 달면서 16가지 분야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필수로 하도록 돼 있고 그 과정을 또 그대로 전산에다 입력을 해서 사례 관리 과정들을 입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변할 때마다 서비스들이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둘 건지가 굉장히 철저하게 잘 되어 있죠. 자, 그런 과정들이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제안서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 또는 부부관계에 대한 어떤 가정 상담을 해야 된다. 대개의 경우 지금 제 같은 경우에 보면 부부가 오는 경우도 아이 상담을 하면 부부가 다 반드시 오도록 돼 있어요. 가족 상담을 거의 99.9%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문제는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은영 박사나 여러 가지 교수님들 오셔서 하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모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아이만 고치면 되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죠. 우리 아이가 학교를 보내놨는데 말이야 그 착하고 말 잘 듣던 애가 친구를 잘못해 해서 이상한 놈들하고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잘 파악해 보면 그 아버지가 문제거나 엄마가 문제거나 두 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가서 그 학교를 다 뒤집고 다니죠. 근데 다른 아이들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문제를 좀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게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프로포자를 많이 내봐서 그 문제는 그거 초록 어린이 우산 재단은 애기들하고 이렇게 놀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죄송한데 100점 100표입니다. 평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전에서도 한 최소 1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아니면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오셨던 분이어서 구태의연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채택될 확률이 어렵죠.
아니면 아예 아무도 도전을 안 해서 그나마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뭐 개선해서 갖고 오라고 그럴까 모르지 채택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면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태책에도 보셨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체계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환경의 문제들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로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클라이언트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주관이 아닌 상황에 따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할 때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조사론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 한번 볼까요? 또 여쭤보면 그거 배웠나? 이럴 거고,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직접 정보, 간접 정보. 네. 환경에 관한 것, 기관을 둘러싼 환경이 주민 만나기도 있을 수 있죠. 지역 사회 환경이죠. 예. 그다음에 주민 만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가 쫓아가서 만날 거야? 아니면 우리 기관에 주민들이 찾아올 거야? 아니면 그 중에서 여론으로 요새 보통 빅마우스라고 하죠.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죠. 아니면 블로그 수가 많아서 팔로워가 많은 분을 찾아갈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죠. 예. 팔로워가 많다고 해서 그분이 꼭 올바른 생각을 하시고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 만나기, 사례 관리 기록 내용 분석하는 것도 있죠. 그동안 우리가 사례 관리를 계속 해왔다 그러면 오랜 시간 기관에서 해왔던 사례 관리 기록들을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2차 자료 정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자료들을 조사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기관이 한 거, 그러니까 우리 기관, 우리 지역에 함께 있는 지역에 많은 기관들이 했던 사례 관리 기록들을 공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자료. 요새 가장 잘 쓰죠. 여러분들 어디 가나 수학 분석하시죠. 뭐가 강점인지, 약점인지. 예. Strong, weak, opportunity, 3D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뭘 할 때 나의 강점은 뭐가 있고 나의 약점은 뭐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위협 요인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기 위한 정보 수집들을 하게 되죠. 또 지역에서 네트워크 회의도 하기도 하고요. 또 2차 자료 분석, 메타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자료, 정책 자료, 논문, 아니면 통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보 수집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접 정보 방식으로는요. 여기 보통 많이 쓰는 게 FGI, CI 조사 방법입니다. FGI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입니다. I는 다 인터뷰 면접을 이야기합니다. CI는 클라이언트 인터뷰입니다. 직접 면담이죠. 클라이언트와 직접 면담. 자, 그래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수가 팔로워가 뭐 한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만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FGI 방식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전문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포커스 그룹들에 대한 인터뷰가 되겠죠. 아니면 개별 면담일 경우에는 CI라고 표현하는 클라이언트 면접이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전문가 집단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일반인 만나기도 하고 마을 단위로 만나기도 하고 또는 지역사회로 만나기도 하고 포럼이나 공청회나 뭐 간담회나 요즘 또 많이 유행하는 뭐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아니면 또 사회복지기관들이 주민 만나기 또는 클라이언트 만나기 또는 클라이언트 가족들을 초대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주민회의 뭐 이런 것도 하고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공청회, 세미나, 포럼, 학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제안을 내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자료 많이 쓰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도 인터뷰 한번 뒤져보시고 프로필도 한번 보시고 요새 그 인터넷 공개가 너무 잘 돼. 그래 저는 4년 전부터 인터넷 자료 싹 올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어디 갔다 왔지? 마누라도 모르게 갔다 왔는데 마누라가 뭔지 알고 너 요번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간다고 그러더니 제주도 갔다 왔더라. 그래갖고 그걸 안 하죠. 옛날에 뭐 몰디브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다이빙하고 막 물속 사진도 올리고 해서 막 했는데 이제 안 올리죠. 아예 안 올리죠. 너무 많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게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러 가실 때도 프로필 보고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학교는 어떻게 다녔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직업 과정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회생활들은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학자라고는 논문을 어떤 걸 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미리 사전 조사, 정보 수집하고 가시죠. 그러고 가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클라이언트 만날 때 그냥 내 것만 선전해야지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한 해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와 일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우리 걸 살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새로 뭐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보고 가시잖아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도 아니면 프로포자를 누군가에게 제출할 때도 그 기관은 어떤 초록어린 우산재단은 어떤 일들을 하고 얼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요즘에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은 어떤 거 앞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유용하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그거에 맞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똑같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학 분석입니다. 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그리고 내부와 외부 환경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거. 전략회의 한다 그러면 저희도 직원분들 거의 이렇게 분석해 보시더라고요. 네 가지 딱 쪽으로 나눠서 우리 기관은 뭘 했고 역사가 얼마나 됐고 어떤 일을 해왔고 잘하고 있고 지역의 평이하고 뭐 위기는 어떤 게 있고 뭐 다 쓰시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직원이 우리 이번에 신사업부 하나 만들자. 아니면 신 분야에 대해서 사업 분야에 대해 다른 거 하나 해보자. 마을 축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분석해왔어요. 여러분들이 기관장으로서 결정을 요거 보고 하시나요? 아니시죠? 네. 그래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네. 이렇게 되어서 결론은 2가지 정도로 내오거나 해야죠. 기관장이 2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가부의 결정을 하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네. 그러나 이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건 결론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말 그대로 정보 수집, 만들어내기 위한 버스 탈 건지, 기차 탈 건지, 비행기 타고 갈 건지, 자가용 끌고 갈 건지. 요즘같이 기름값 하루가 다니고 그러는데 자가용 타고 가자고 그러면 네, 산으로 가는 친구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바로 정보 수집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보 수집 방법의 주요 특성입니다. 대상에 대한 특성, 욕구 탐색에 대한 특성, 직접 정보 방식과 간접 정보 방식. 여기도 보시면 뭐 표적 대상에 대한 거야 뭐 다 구별할 수 있죠. 일반 대상인지 표적인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특성들은 거의 정보 수집하는 방법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브래드쇼가 얘기한 4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매슬로의 욕구 말고. 예,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표현된 욕구인지, 규범된 욕구인지, 비교된 욕구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표면 욕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루데쇼가 얘기한 표현된 욕구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욕구. 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예를 들어 천안과 서울을 비교해서 본다라고 그러면 욕구 수준이 비교된 욕구죠. 천안은 만족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예.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욕구 탐색 수준들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수준까지 욕구 자료 정보 수집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직접 정보 방식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보고 지역사회 주민 욕구 조사는 어떻게 하고 또 그 외에 2차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국회 자료를 볼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나온 천안시 백서를 한번 살펴보자. 천안시 통계청에서 나온 천안시 통계 자료를 보자. 서울시 거나 대한민국 걸 볼 게 아니고 이렇게 정보 수집의 범위나 필요한 정보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정보 수집 방법을 찾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으시면 돼요. 저거 다 쓸 수 없죠. 필요한 것들만 해야지. 그리고 실제 저거 다 해보려면 죄송한데 돈만 많이 들고 시간만 많이 들어요. 직원들 잡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만 아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직접 정보 수집 방법에 만나는 거죠. 주민 만남이죠.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장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때 클라이언트와 같이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SVR, 사회적인 역할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그걸 공유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존중해서 프로그램을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형성되죠. 당연히. 전에는요, 천안에 이제 많은 영유아 보호기관들이 3개가 있습니다. 1956년에서 58년 사이에 생긴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법인이 존재를 하고 70년이 다 넘었죠. 77년, 78년, 76년 이렇게 되신 기관들이 있으니까. 전에는 그 고아원이라고 불렀던 그 기관들이 아이들만 이렇게 케어를 했죠. 부모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은요, 저희 기관도 그런 산하기관이 하나 있는데,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집에 보내거나 아이들이 집에 못 가면 부모들이 기관으로 찾아오셔서 하루 주무실 수 있도록 또 해드려요. 아이와의 어떤 그 교감을 위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려고 그러면 부모들, 이 가족들과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내는 거 좋죠. 그리고 그분들 식사하고 하시는 것도 최소 비용으로 다. 그걸 죄송한데 그냥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더라. 그 보조금 받은 걸 별로 쓸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걸 법인에서 근거 없이 쓰기도 그것도 또 나중에 회계 감사거리가 돼서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하죠. 3,000원, 한 4,000원 한 끼에 숙박을 그냥 하시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우리 기관에 와서 생활을 하지만 그 외에 건강하게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합니다. 제가 바꿨던 것들 중에 하나도 또 아이가 그 영유아 아이가 생활시설인데 이제 2살도 안 된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이만큼. 그것도 저 샤워 시킨다고 뜨거운 물 틀어놓고 선생님이 나가셔서 분명히 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막 갑론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지나다가 들어서 보고는 들었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팀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시설도 가봤죠.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씻거나 뭐라면서 머리를 건드리거나 그 수도꼭지를 건드린 거예요. 요즘에 수도꼭지가 옆으로 틀거나 위로 들리거나 충격에 의하면 바뀌어서 틀어지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일단 시설 개선 먼저 하자. 아이가 앉았을 때, 욕조에 앉았을 때 아이들 욕조의 높이와 아이가 섰을 때 높이까지 감안을 그 위에다 놔자. 그 선생님이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잠깐 또 다른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 선생님이 세 아이를 돌보시거든요.
그럼 씻겨서 다른 아이 갔던 건 앉힌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뭘 우리 틀어줄 수도 있으니 해서 시설 개선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과오를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게 또 이제 외부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또 그 부모님 민원 때문에라도 또 관리 감독 기관의 어떤 그 결과 처리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내부 규정에 인사 규정도 해야 되고 처리를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아이들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저도 그 전부터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걸 수정을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해왔던 대로 막 7, 8년씩 계속 그 시설에 사고 있었던 거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정보 수집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단순히 그냥 잘못했으니 인사 조치하고 감봉 조치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만 했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저 원장하고 불러다가 면담을 좀 했죠. 근본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그게 어느 누구든 선생님이 됐든 다 교육받으신 분들이고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근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이유들을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원장이 좀 고민해보고 사무국장하고 해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경영진이나 아니면 운영자들이 책임자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다시 안 생기도록. 설령 아이들은 뭐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그걸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졸업하신 분들 중에도 한 분 와 계세요. 그래서 제발 좀 인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산하기관이 이렇게 몇 개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나와 계셔서 아주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 수집 방법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어떤 방법들을 쓸 거냐. 여러분들 욕구 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너무 잘 하시죠. 사정에 대한 거 너무 많이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열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보시면 사회복지사들 저는 요즘에 만나면 저희도 그 정치하신다는 분들 몇 분 만나서 사회복지사 기관장들끼리 만나서 면담 요청도 해러 가요. 이러이러한 부분들 개선해야 됩니다. 시장으로서 당신이 내는 공약이 사회복지관에 어떤 게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도지사 나오시는 분들 가서 아니면 찾아오시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공약이 어떤 겁니까? 질문해서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언가가 하려고 그러면 바뀌려고 그러면 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정치인밖에 못 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기관장끼리 모였을 때 결국엔 그 이야기를 모아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정책 제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런 관련 기관의 어떤 하시는 일들 한 분들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주관학과 아이들하고 니들 정치해라. 너 공부하고 자격증 따서 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좀 꿈이 있으면 정치해라. 시의원이나 도의원 뭐 해봐라. 그래서 조례도 바꾸고 국회의원 돼서 또 국회에 가서 사회복지법도 좀 바꾸고. 교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나이만 젊었어도 돈만 많았어도 아이들은 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확보하시는 분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정치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권력의 맛을 보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활동하신 분이 가셔야 돼요, 교수님처럼. 저도 똑같이 바뀔 거예요. 저는 해외에 가서 다이빙 가도 두 번째 날 되면 현지인하고 똑같아져요. 하시는데. 저는 하면 안 돼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다 친구하고 아침에 조깅하면서 한 바퀴 반경 5km 안에 다 뛰어다녀요. 당선은 가능하시네요, 그럼. 그렇죠. 선거운동 아마 정말 잘할 겁니다.
예, 근데 되고 나서 똑같이 돼가고 안 되죠. 저희가 이제 옆에서 계속 아닙니다. 예. 사례 관리 기록들 간접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 자료, 각 그 통계청 자료, 인구 센서스 저희 나라처럼 잘 되는 나라 없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전국의 인구를 샘플링해서 조사하잖아요. 전 인구 대상으로. 그 통계청 자료가 정말 사회복지에도 많이 씁니다. 논문에도 엄청 쓰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자료, 각 대학에서 만드는 자료들, 그다음에 교재들,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고서들 다 되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보면 간접 정보로서는 뭐 넘칠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정말 자료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제 어떻게 쓸 건데 그 많은 정보 모아서 그냥 혼자 머릿속에만 두면 그런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냥 문서일 뿐이죠. 밥상을 차려놓고 쳐다보기만 하면 배 안 불러요. 오히려 배 더 고파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먹을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무려서. 그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문제 분석을 했을 때 사회에 대한 거, 개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련된 요소들을 분리해서 밥상에다가 밥과 국과 반찬으로 분리해서 나눠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과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사이버 수업 드시는 분들 좀 보기 없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 만든 걸 다 원본으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읽고 쓰기 안 되게 그냥 보시기만 해드릴까요? 한 시간에 다 올려드릴게요. 또 어디 가서 또 쓰실 수도 있으시니까. 단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이 가시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원본? 출처만 밝히면 되고요. 쓰시면 됩니다. 다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이 개인에 대한 거, 문제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것을 구별을 해서 평가를 활용을 다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조금 이따 공부할 거에 대해서 하나만 좀 영상 보고 잠깐 쉴게요. 사실 우리 삶은 왜 이렇게 갈등의 연속일까 하는 의구심부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농담이 있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맞는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이제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미국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 미국에 가는데 가보면요. 제 친구 30년 전에 살던 집에 그대로 살아요. 뭐 별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구가 복사 늙었어요. 근데 보면 미국은 참 평화롭고 잔잔하고 모든 게 안정적인데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참 재미는 있잖아요. 근데 좀 너무 갈등이 심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특히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는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또 농성하고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하고 이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가지고 또 때로는 비슷한 장소에서 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언뜻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는 그냥 갈등의 연속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정말 그럴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한번 들이켜보면 이게 좀 신기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거의 제일 빠른 나라입니다. 해외여행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외국 나가서 이거 이렇게 느려 이래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드셨을 텐데 게다가 이제 금년에 그런 공사도 한다고 그러죠. 전국 어디서든 그냥 와이파이가 터지는 나라로 만들어주신다. 세계 제1정보통신 국가인데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많다.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이건 답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갈등은 원래 당연한
우리가 내 말 들으면 되지.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소통이라는 건 원래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각자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전부 별개의 생명체다 보니까 내 생명에 관련된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남에게 협조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고 사시는데요.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마음 비울 수 있는 분은 몇 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 종교를 일으키신 몇 분밖에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소통 없이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어느 순간에든 반드시 사람들 간의 소통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통은 안 되는 게 정상이지만 어떻게 하든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모순이 간에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 중에 제가 제일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30분이면 깨지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뭐 못 사는 사람들은 생각해 봤습니까? 뭐 늘 이런 꼴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소통을 거치지 않고 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귀뚜라미 수컷한테서 배운 지혜를 좀 나눠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를 듣잖아요. 가을이 왔구나 뭐 이러면서 그 가을의 정취에 뭐 좀 젖어서 잠에 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7시인데 귀뚜라미 소리가 또 나요. 야, 이 자식 밤새웠나? 교대 근무에 쓰라나? 뭐? 아니 근데 뭐 우리 집에 있는 귀뚜라미가 그놈일 텐데 무슨 교대 근무를 했겠어요. 자, 밤에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긁어댔다. 그럼 걔가 10시간을 긁은 겁니다. 근데 제가 귀뚜라미 저 수컷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날개가 등에 있으니까 이 날개 이렇게 젖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날개를 부딪혀서 긁어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10시간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중노동이에요. 왜 그러고 살아요? 귀뚜라미 수컷은 주변 풀숲에 암컷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암컷을 유인하려고 긁는 거잖아요. 아무리 긁어도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조금만 긁으면 빨리빨리 와주면 제가 저녁에 한 1시간쯤 긁고 그냥 자도 돼요. 근데 밤새 제가 긁어야 되는 이유는 암컷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암컷은 굉장히 따지는 동물들이에요. 왜? 번식에 투자를 심하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우고 이게 대개 암컷이 하는 일이잖아요. 수컷은 짝짓기하고 그냥 도망가는 놈들도 많아서 암컷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반면 수컷은 그 신중한 암컷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솝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솝 할아버지가 우화를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게 창업자의 눈으로 보면 좀 틀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미와 배짱이 다 아시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배짱이는 남부들에서 맨날 노래만 하다가 겨울이 됐는데 배가 고파서 개미집 문을 두들겼다. 겨울까지 사는 배짱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풀렸고 개미집 문 두드리는 거 그거 일단 아니고요.
배짱이가 이솝 할아버지는 놀고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참 배짱이 입장에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개미는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일하는 개미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야 개미는 쉴 새 없이 일하는구나 그러지만 실제로 개미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이 경영학에서 배우는 이론 중에 하나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의 개미가 일해서 80%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저 지하 굴에 들어가면 80%의 개미들이 그냥 놀아요. 그렇다고 뭐 가물을 즐기고 막 이러는 건 아니고 다 앉아서 쉬어요. 신진대사율을 최소로 줄이고 언제든 사고가 나면 그걸 투입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대기조입니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생업을 놓고 자원봉사하러 달려가잖아요. 개미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밟아갖고 천장 무너지죠. 뭐 물 들어오죠. 거기 뭐 늘상 사고예요. 그래서 개미나라는 자기 노동력의 80%를 비축해 놓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진화만 놓고 보면 개미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동물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의 80%는 매일 집에서 쉬어도 된다. 이게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취업 안 하고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 5만 명 뭐 이렇다 치면 우리 5천만의 0.1%예요. 개미는 80%를 놀리는데 우리는 지금 0.1% 너희도 반드시 일해라 그래갖고 전 국민의 노동화를 지금 농담인데요. 개미는 그렇고 쉬기도 많이 하는 동물이라서요. 사실은 개미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 아닌 거죠. 반면 배짱이 수컷은요, 여름 내내 진짜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여름 내내 긁습니다. 아니 누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 이솝 할아버지 뭘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놀고 먹었다고. 배짱이 수컷, 아까 제가 얘기한 귀뚜라미 수컷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요? 걔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오로지 어느 한 것이든 소통에 성공해서 짝짓기를 하는 게 걔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필사적으로 긁는 거예요. 소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한번 나는 얼마나 소통하고 사나 한번 돌이켜보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에도 제 아내한테 가끔 듣는 소리가 당신은 나랑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네, 모릅니다. 우리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알려고 노력할 뿐이죠. 네, 그럼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그러고 떠넘기면 혹시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알기 위해서 노력할 따름입니다. 그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 서로 이해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저 하나하나를 따로 만약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저게 뭘까를 이해한다 그러면 그까짓 뭐 하나하나 부분들은 뭔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 전체가 뭔지는 따로따로 들여다봐갖고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저 전체는 끼워 맞춰보면 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굉장히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사회가 굴러가려면 이것들이 한데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으로는 그 모여있는 전체를 보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전거를 볼 기회가 우리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분은
부분과 전체라는 책을 쓰셨죠. 아마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부분과 전체를 모두 살피지 않으면 진리를 파악해내기 힘들 거다 하는 정도의 교훈은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과 인문학으로 나뉘어져 있는 학문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의 이제 60년 된 것 같은데 C.P. 스노우겸이라고 영국의 학자가 두 문화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른바 인문학으로 대변되는 학문 세계와 자연과학으로 또 대표되는 학문의 세계, 이 둘은 방법론이나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서로 소통이 너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통탄하셨어요. 그럼 뭐 안 되면 안 되지. 그걸 통탄할 게 있나. 통탄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정말 멋있게 노자의 말씀을 다 이렇게 그냥 읊어주셨는데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읊어주셨는데 노자나 공자나 또 서양으로 치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이 어느 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였나요? 노자는 사실은 물리학자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자였고 공자님은 가만히 보니까 중국 문학 하신 분인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평생 저거 관찰하다가 그야말로 말년에 삶은 이런 것이다. 아까 노자님 말씀처럼 쭉 결론 내려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학문이 쪼개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쪼개놨어요. 가끔은 보면 한 세 교수님이 들여다보는 식물도 똑같은 식물을 연구하세요. 근데 다른 연구를 하시느라고 세 분이 서로 대화도 안 되세요. 이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한 분야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너무 문화의 장벽까지 쳐놓고 소통을 못한다. 이걸 너무 아쉽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오는 개념이 통섭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분과 학문을 가지고는 이제 제대로 된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문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무렵인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wilson 교수님이 그래서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쓰고 거기서 학문의 넘나듦을 이제 주장하신 겁니다. 근데 이 컨실리언스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얼이라는 양반이 만들어서 쓰다가 인기가 없었는지 죽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탈락했어요. 그런 죽은 단어를 학문 간의 넘나듦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발굴해서 쓰신 겁니다. 대학자가 그런 일 한 거는 참 대단하긴 한데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요.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에는 와인이 같은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니 술장사들이 이렇게 유식해도 되는 겁니까?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은 영어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발굴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거까지도 대단한데 아니 이거 술 파는 양반들이 갑자기 어디서 영어 사전에도 없는 저런 단어를 와인 이름으로 고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다 설명을 이만큼 써놨는데요. 컨실리언스는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얼이 만든 단어인데 넘나듦을 표현하는 거고 와인이 뭐냐 우주와 인성의 교감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인데 그 이름으로 컨실리언스는 듣다가 그냥 술 팔어 뭐 이렇게 유식해. 그것도 참 대단했고요. 그 뒷부분에 그들이 어떻게 이 이름에 도달하게 됐느냐 하는 걸 설명한 부분이 저한테는 더 감동적이었는데요. 와인 만드는 사람 친구 넷이 같이 이제 이게 협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야, 이름 만들자. 그래서 각자 이름을 하나씩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만들어 와서 토론을 했답니다. 디스커션을 했답니다. 자기가 만든 이름이 왜 좋은지 열심히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중에 한 명이 모자를 벗었다, 종이를 찢었다, 적어서 넣었다, 개표했다 이렇게 나와요. 만장일치였다 이래요. 그 만장일치가 4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4표 중에 놀라운 표들이 있는 거잖아요. 3표. 컨센서스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사람은 지가 자기 이름에 투표한 거고요. 나머지 3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발언을 하고 이랬던 이름을 기꺼이 버리고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만든 이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디스커션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러려고 하는 게 디스커션입니다. 기어코 내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게 제일 좋은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스커션은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스커션, 토론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도대체 우리 무엇이 옳은가? 자, 조금 쉬었다 갈게요. 네.